예,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뷰리핑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논설실장 권태호입니다. 하호영 한겨레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네, 김한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변호사 김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부에서 뉴스를 한 서너 개 정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준비한 게 5개나 됩니다. 워낙 네. 이제 관련 뉴스가 많고 그래서 그런데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네. 예,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로부터 1년이 된 날 구속 피고인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어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일입니다. 이 소식부터 네. 가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1년이 된 날입니다. 네.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돼서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하고 추징금 8억 1,144만 원도 더했고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은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4년 도합 15년을 구형한 겁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예.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은 김영선. 예, 그렇죠. 김영선. 네네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지금 혐의가 16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더 있으면 계속 그렇죠. 늘어나나요? 추가로 여기서 계속 플러스 순증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언론 보도로 대대적으로 나온 것들 중에 알려졌지만 수사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거나 수사가 막 초기 단계인 걸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2020년 3월에 이봉건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6,2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 그렇죠. 이게 3종 세트라고 하는데 네. 그다음에 그라프 귀걸이 2,200만 원짜리 그리고 2,600만 원대 티파니 브로치를 선물을 받았는데요. 이 회장이 이것을 선물하고 자신의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를 공직 임명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한 자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공직 임명이 됐잖아요. 네, 공직에 임명도 됐고 자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 혐의에 포함됐어야 하는 건데 뇌물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도는 대대적으로 나왔는데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자신의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 이건 190만 원 상당인데요. 이것을 김건희 씨한테 전달한 의혹.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줄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속도감 있게 텐션 높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에 로봇계, 저는 이건 좀 괴이한 느낌도 좀 들었는데요. 로봇계 사업가로부터 5,400만 원 상당의 마쉐론 콩스땅땡 시계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실제로 그 같은 달, 그러니까 시계를 선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달에 경호용 로봇계는 대통령 경호처와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요. 로봇계가 막 돌아다니는 그 잔디밭에 돌아다니는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리고 뒤늦게 알려진 사실은 또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의 가방 수수 의혹이나 종묘 차담회 문화재 사적 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검찰농단 또는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박성재 장관한테 이제 전화한 것 맞습니다. 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한 수사무마 의혹 관련돼서도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지금 특검 수사 기간 내에 정리한 건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근데 저는 한덕수와 동일하게 지금 15년 유행인 것 같은데 모두 국민 법감정상 되게 약한 형량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고 빙산의 일각밖에 수사가 되지 않고 기소와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혐의점들을 갖고 더 형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끝까지 내란 수사, 이 국정농단 수사를 해야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는 주가 조작인데 주가 조작은 그 굉장히 중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법이 허용한 우리나라는 제형 법정주의 아니겠습니까? 법이 허용한 형량이 있고 그리고 또 법이 미리 정해놓은 죄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이 한계점으로 다가온다라는 생각이 들고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다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특검도
본인들이 이렇게 구형한 데에 대한 소회 같은 것을 밝혔습니다. 어제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김건희 씨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요. 종교단체와 결탁해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란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이 표현만 보면 참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한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또 있나 싶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의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오히려 부족하다. 부족함이 크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전 너무 동의해요. 어떠세요? 네, 아니 진짜 이게 한 번에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적 신뢰를 이 사법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그 행정에 대한 신뢰, 모든 법치주의 헌정 질서 자체를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이거를 쌓아오는데 너무 긴 시간이 걸렸는데 한순간에 무너뜨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 뭐 방어적 민주주의나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만들어 놓는 그런 형량도 이번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씨도 입장을 내놨겠죠. 내놨습니다. 원래 마지막에 최후 진술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예. 저는 아까 검찰 얘기 잠깐 했는데요. 물론 이제 김건희 씨는 일단 억울한 점이 많다라고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 예, 진심으로 반성한다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주목한 것은 그 다음 대목입니다. 김씨 변호인이 얘기했는데 계엄 자체를 몰랐던 피고인이 계엄 원인을 제공한 인물인 것처럼 호도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여론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 재판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아마도 김건희 씨 쪽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재판들을 보면 윤석열 재판, 김용현 재판 등등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 김건희 재판도 본인들의 재판 이외의 것 또는 이후에 벌어질 사건들이나 이후에 쟁점이 될 만한 것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태도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전 국민에게 큰 교육을 시켰잖아요. 명품 교육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억울한 점이 억울한 점이 많다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이 비싼 명품들을 갖다 바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명품과 바로 인과관계가 보일 정도의 인사가 벌어지고 뭔가 사건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철저히 추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도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뭐 이번 사건과 상관이 없는 저기 비상계엄의 자기가 원인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본인이 캥겨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그러니까 이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뇌물수수나 자본시장법 위반 정도로 가는데 만약에 국정농단으로 가면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형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내란죄 주요 임무 종사자, 그렇죠. 뭐 내란 우두머리 수준으로 가는 거죠. 있으니까. 네네네. 저는 그러니까 검찰 농단을 수사하는 것이 그래서 그 수사, 그러니까 그 정점, 그 목표를 향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좀 지나쳤는데 최재형 목사가 그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명품백이라고만 좀 알려져 있는 그 백을 선물을 하면서 통일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나도 이제 통일 문제 좀 나서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묻혔는데 그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지금은 검찰 이야기만 드러났지만 수많은 국정에 개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은 가능하거든요. 본인이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도 사전에 좀 차단하려고 개입을 했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네. 지금 실시간 오신 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김 기자님, 봉다리님이 무기징역 가자, 무기징역 나올 수 있나요? 물어봤는데 무기징역 나오려면 내란죄 들어가면 되는데 내란죄에 가면 무기징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건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과거에도 이런 얘기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란 얘기는 내가 이런 뭐 명품을 받는다 하더라도 뇌물죄 형성이 안 된다. 나는 공무원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그 밑밥을 또 깔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밑밥인 거죠. V0, V1 그것도 있지만 윤석열이 하는 짓을 김건희가 몰랐을 리가 없고 그 핸드폰도 다 들여다보고 하는데 그리고 기이한 게 그 윤석열 이제 그 계엄을 딱 했을 때 맨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 와이프도 몰라. 그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지 지금?
와이프도 몰라. 그냥 아주 많이 화를 낼 거야. 쓸데없는 말을 왜 하지라는 게 있고 그 6시 반인가에 이제 그 성형외과를 가서 그 3시간 동안 있잖아요. 성형외과는 저녁에 문을 닫을 텐데 왜 그 시간에 거기를 갔을까? 네. 이 알리바이 그렇죠. 차원인가랑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네네네. 아니 뭐 이건 다 추정이고 의혹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건 뭐 별개 얘기인데 그 나중엔 이제 그 이게 뭐 해외 출장 순방 갈 때 네. 김건희 씨가 안 따라갈 때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나중에 문제가 있고. 근데 대통령실 당시 직원들은 김건희 씨가 가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사소한 일들이 계속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무수히 많은데 아주 간단한 거 뭐 지금 몇 시에 가냐 뭐 어디로 가냐 옷은 뭐 입냐부터 시작해서 뭐 아주 사소한 것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결정을 잘 안 하고 못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것들 빨리 결정해주는 빨리 결정을 해주니까 이게 일 처리가 쉬운 거죠. 밑에 사람은 위에서 결정을 안 했는데 이걸 그렇다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네. 아 근데 실제로 해외 나가면 순방 나가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하고 있고 나가 그렇죠. 오빠 나가 이거 기억나시죠? 영상, 네, 영상에도 그거는 있으니까. 이제 G20대죠 인도네시아. 네. 그거는 다른 정상들은 밖에 나가서 다 인사하고 아마 인도네시아에 있었을 거예요. 네. 이제 다 인사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 윤 대통령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네. 오빠도 나가 네. 좀 그래. 그 이게 말을 보면 그래서 좀 모든 거를 V1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영어도 좀 딸리고 예. 나가서 좀 쑥스럽고 한데 나가기 힘든데 오빠도 좀 나가서 좀 같이 좀 놀고 같이 좀 놀아 이 얘기잖아. 네, 그 말은 잘 듣는 것으로 그리고 실제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 예. 그렇다면 솔직히 계엄도 옆에서 계속 찔렀을 거예요. 오빠 좀 나가. 오빠 좀 계엄해. 나 지금 이대로 둘 거야? 오빠 나 지금 장기 집권해야 되는데 명품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오빠 어떻게 이런 분위기 하에 그 날은 몰랐을지라도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V제로와 논의하지 않았을 리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 얘기를 한 게 2023년, 22년부터 네. 이제 뭐 군인들하고 이런 얘기 뭐 비상대권 얘기를 많이 네.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김건희 씨가 모를 리가 없죠. 아니, 출발점이 어딘지도 사실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수사를 해야 할 대목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네. 뭐 보도들도 계속 이어질 거고요. 좀 대하 드라마가 이제 곧 찍힐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건 뭐 나중에 제 윤석열 정부 하는 뭐 그런 정치 드라마가 나오겠죠. 정치 드라마라기보다는 좀 기괴한 드라마가 아닐까 좀 싶기도 합니다. 지금 네, 나오는 막장 거군요. 드라마. 네, 뭐. 예.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지난 정부에서 누린 우리 좀 많이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위를 보여준 장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 한겨레 단독 보도가 또 있어요. 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김건희 씨만을 위한 무궁화 휘장이 박힌 사진 액자를 별도로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보통은 대통령실이 대통령이나 배우자가 등장하는 공식 비공식 행사에 참석한 외부 인사들한테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 이렇게 인화해서 전달하거든요. 그렇죠. 네, 전달을 하죠. 그런데 이전에는 대통령이나 영부인 구분 없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만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김건희 씨만을 위한 액자를 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시를 했겠죠. 하라고. 예, 뭐 지시를 한 상황은 드러나진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어쨌거나 초기 제작 비용만 1,000만 원이 들었고요. 흥미로운 사실은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액자 단가보다 비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저는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님도 청와대 출입을 해보셨지만 사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보다 의전에 더 많은 비용을 쓰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와, 근데 그 의전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이번에 대통령님과 이제 그 만찬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만찬을 하면 대통령님께 먼저 이렇게 물을 따르지 않으면 물도 안 나가요. 그런 분위기예요. 의전이라는 건 그런 건데 지금 거의 V0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혹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봉황이 어떤 새인 줄 아십니까? 봉황? 네. 봉황 무늬가 있다고 하잖아요. 전설 속의 새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역시 맞습니다. 사실 봉황은 태평성대에만 살고 있는 새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 권위자를 상징하고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그런 새인데 그거를 무시한 채 이제 자기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던 거잖아요. 무궁화 휘장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어젯밤 오늘 새벽에 열심히 또 한번 추가해서 네. 뭘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무궁화를 넣은 것이 2023년인데 무궁화가 중심이 된 로고는 2020년 10월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로고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맞아. 옛날엔 봉황만 이렇게 네. 봉황만 있고 이게 사실 박정희 때부터 이게 네. 봉황 그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고가 청와대 모습만 딱 있습니다. 그게 CI라고 하는데 네, 공식 네, 로고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기업 뭐 삼성, LG 뭐 그런 로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에 당시 용산 대통령실 건물을 배경으로 하고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과 국화인 무궁화가 배치된 새로운 CI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저 네. 그림을 보면 가운데 이른바 용상에 예. 그 영부인이 있고 예.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은 그거를 감싸는 그런 모양이네요. 기만빵. 정확합니다. 네, 정확하게 기만빵.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공식 브리핑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사를 봉황이 감싸고 있다. 이거는 안정과 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한다. 이런 의미고 자, 그 다음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건물 중앙에 영원히 피는 꽃 무궁화를 배치해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실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을 담았다. 영원한 번영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설명만 봐도 네. 봉황보다 무궁화를 배치나 설명에서 좀 더 우위하지 않았느냐라고 열심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V0가 원래는 자기가 통일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야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설도 얘기가 있잖아요. 있었죠. 네. 힐러리 프로젝트라는 네. 게 있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힐러리 프로젝트가 이제 클린턴 대통령 다음에 이제 힐러리가 힐러리. 대통령 되는 그를 꿈꿨던 거죠. 그래서 마포대교 나가고 이런 것들도 다 그 출발점으로 계산돼서 계산돼서 네. 하려고 했었던 건데 초반부터 이제 어그러진 거죠. 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결코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인보다 떨어지는데 본인이 잘한다고 굉장히 똑똑한다고 생각하는 생각한 거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윤 대통령도 무슨 메시지를 내지 않았나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는데 사실은 이전과 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과 다르지 않고 일단 어떤 키워드를 썼냐면 현재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자신의 지지자들로 보입니다. 자신의 지지자들로 보이는데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레드카드를 꺼내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전에도 좀 나왔던 본인의 입장하고 크게 다르진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서 민주당 탓을 합니다. 그게 이제 논리적 그러니까 이 맥락 안에 항상 들어가는데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자고 한 것이 계엄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 메시지를 왜 낸 거죠? 진짜 왜 낸 어제 겁니까? 그러니까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도 이제 뭐 서면 인터뷰를 한 것도 같은데 예. 내용도 비슷하더라고요. 12월 3일 1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기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사실 여러 가지로 궁금했는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여론 어떻게 1년을 맞이할 것인가를 봤는데 사실은 모두가 약속한 듯이 키워드들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레드카드를 장동혁 대표도 레드카드라고 썼어요. 네. 국민이 현 정부에 대해서 레드카드를 써달라고 선동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썼고 이거는 극우 지지층 맞습니다. 보고 장외로 나와달라. 네네네. 12월 그러니까 지난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3일 개헌 발표 이후에 실제로 거리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선동의 어떤 방향성은 분명히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가 내란몰이라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란몰이는 보수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보수 언론에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다분히 의도된
본인의 지지층 현재 계엄을 당시의 계엄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극우 지지층 일부 극우 지지층들에게 거리로 나와달라. 그러니까 고수 극우 지지층의 이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전략 체계 하나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같은 용어를 계속 이렇게 퍼뜨리면서 동일하게 쓸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엔 레드 카드다. 그럼 쭉쭉쭉쭉 그 입을 통해서 레드 카드가 용어가 나오고. 아마 이제 오늘 어젯밤 오늘 보면 네. 극우 유튜브들에서 이제 이런 걸 막 썼을 그러고 거예요. 있죠. 막 써서 그러고 이제 있습니다. 레드 카드가 어떻다,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말했다라고 하고 뭐 우리 애국 보수 어쩌고 뭐 그랬을 거예요. 특히 그 극우 유튜버들은 자신들한테 어떤 발신했다라고는 그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아, 우리한테 흡사 게시가 내렸다라는 분위기까지 풍기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도 안내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 해주신 국민 여러분, 이렇게 서두에 말을 하거든요. 극우 지층. 그렇죠. 그러면서 레드 카드도 얘기하고 내란몰이도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윤석열이 현 정부에게 레드 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에 이렇게 대꾸하고 싶어요. 윤석열 왼쪽 가슴팍에 레드 수용번호를 받쳐라. 레드 수용 번호. 그렇죠. 네, 레드 수용 번호를 붙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위험군, 사형수 이런 의미거든요. 빨리 붙여야 됩니다. 어차피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죠. 예. 네. 예, 다음 소식 가보죠. 이제 12.3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어제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처리가 됐는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심과 항소심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씩 설치하고 내란 전담 영장 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장 판사들을 사실상 대법원장이 뽑는 거죠. 네. 실제로 수원에서 4명이 다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이제 1심, 2심 이제 1심부터 하냐, 2심부터 하냐가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거를 1심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이 돼 있는 거죠. 우리 뉴스 브리핑에서도 그 얘기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네. 충분히 1심에서도 할 수 있고 정말 그냥 관할 이송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관할 이송을 선택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1심 재판부가 그 선택을 한다 그러면 1심 재판부가 전담 재판부로 넘기겠다는 결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강제 이송하지 않고 해당 재판부가 계속 재판할지 아니면 전담 재판부에 넘길지 직접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통로를 좀 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위원 재판부가 현재 재판을 전담 재판부에 넘기지 않고 그렇게 선고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길을 열어놓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또 한쪽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헌재 이거를 위헌 법률 심판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늦춰질 수 있다라는 건데 2심에서부터 해도 그게 그럴 가능성이 일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헌재에서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할지 불합치를 한다든지 완전 위헌이 한다든지에 따라서 이 시효 자체 이 법을 개정할 수 있게 국회에 다시 권한을 주는 판결이 있고 아니면은 당장 적용을 못하게 하는 판결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한다는 것만으로 이 법률이 시행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이제 주목됐던 게 영장 전담 법관. 그리고 이제 이건데 지금 현재 사법부는 계속해서 이거를 사법권 침해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법 개혁에 대해서 좀 신중해 달라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걸 사법권 침해 논란. 저는 이게 사법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법권의 기득권 침해라고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편견. 자신이라는 건 대법원장. 그렇죠.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걸 침해하는 것이지 왜 이게 사법권의 침해인가. 왜냐하면 이 인사도 오히려 전문
재판을 두어서 더 공정한 재판을 하라라는 취지이고요. 이 인사에도 우리 위원회들을 설치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법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공론을 만들어라. 좀 더 이제 절차를 내용을 많이 듣자. 이런 취지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인사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려도 한 것 같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장 전담 법관 판사를 추천위원회를 두는데 이 추천위원회 안에 현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으로 구성해서 뽑힐 사람을 2배수 추천을 하면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정 권한은 대법원장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를 예. 이렇게 분산을 시킨 거잖아요. 네네네. 물론 거기서 이제 헌법재판소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 땐 법무부 장관을 이제 행정부라고 이제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 그런 논리를 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인재풀이 충분하니까 선택은 다르게 할 수 있고 오히려 다양성이 들어가니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논의가 계속 사법권 침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법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 근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이거는 사법권의 침해라기보다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 굳이 만약에 표현한다면 대법원장의 권한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권력을 갖고 행사하는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방어이지 이게 침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득권의 침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여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법권의 침해다라고 법원이 주장하는데 사실 여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법원과 여론이 괴리되어 있는데 대법원이 지금 이 여론을 듣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주변에 취재를 해보면 전혀 여론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건 사법권 침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재판이라는 것이 그 국민 여론에 따라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죄형 법정주의를 해서 이제 법률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비록 여론이 어떻다 하더라도 이제 그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법치주의인 것은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늘 주권자인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늘 같이 그거를 신경을 쓰면서 가야 되는 게 원래 법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법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정의가 아닙니다. 사실 그 시대 공동체에서 최소한의 지키고자 하는 규율을 정하는 것이고 최소한의 공정을 지키기 위한 보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란 재판부의 설치는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사법권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사를 전횡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사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판사가 정말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기를 우리는 국민들은 믿고 그 권한을 줬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판결들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법권에 대한 신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 회복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나 다시 만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12.3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내란 재판 관련된 입장을 밝혔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은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면서 말씀하신 대로 단호한 내란 심판 의지를 밝혔는데요.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추가 특검 가능성은요? 일단 추가 특검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말씀이 어떤 의미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북한에 대한 사과 뭐 그런 언급도 조금 나왔었죠. 네, 이 계기는 한겨레 보도죠. 그 국군이 대북 전단을 먼저 살포했다, 북보다 먼저 살포했다라는 한겨레 특종 보도 이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최근 전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의미하죠. 전 정부가 대북 전단 등으로 한반도를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했는데
북한에 국가 차원에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물어봐 주니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속을 들켰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래서 막 사람들이 좀 분위기도 화게 좀 막 많이 웃었습니다. 또 이 얘기도 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소위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 말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예,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알 수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적 여건상 사과가 어려운 상황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향해서는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그렇게 풀이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공론장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을 설득하고 북한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왜 이 사과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대북 여론몰이에서부터 조금은 비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한라인과 그 북한과의 그 아예 연결 자체가 안 되는 이 소통의 길을 좀 약간의 희망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12월 3일 공휴일 얘기도 나왔어요. 예, 이건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직장인들한테 12.3 내란 사태를 국민들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막아낸 것을 기념하자. 그런 의미에서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 이 방안을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12월 3일 공휴일 되면 좋죠. 좋긴 한데 그렇게 되면 또 뭐 논란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5월 18일은 어떻게 되냐? 저희 뭐 고향이 이제 전라도 쪽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12월 3일 날 국회에 한번 오고 싶다라는 저희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국회 방문의 날. 왜냐하면 12월 3일 날 이렇게 형광봉도 이렇게 흔들고 그런 모습을 뉴스에서만 지켜봤거든요. 직접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럼 12월 3일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 이 12월 3일은 K민주주의의 재발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혈혁명 없이 정말 빛의 평화적으로 혁명을 일으킨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그런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념할 만하다. 저는 이 승리의 기억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DNA로 바꾸고 싶습니다. 네, 기념일은 뭐 당연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긴 했지만 이거 하나만 더 보고 가죠. 어저께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런저런 메시지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뭐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20여 명의 25명의 소장파 메시지가 제각각이에요. 중구난방이에요. 자, 제가 범주를 좀 나눠서 일타강사처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한 꾸러미에는 윤석열, 장동혁, 그리고 송원석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가 레드카드 그리고 내란몰이 그리고 민주당 탓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계몽절도 있지 않나요? 계몽도 들어갑니다. 계몽령도 들어가고요. 다만 이제 소장파로 불리는 20명 정도가 어제 우리는 40명 예상했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름을 올린 건 20명입니다. 20명 정도인데 25명이요.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국민은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사과를 듣는 게 이렇게 힘들었나 싶습니다. 정말 이 원론적인 사과. 그리고 어제 한동훈 전 대표도 12시 30분 12.3이라고 해서 숫자를 맞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일로 나아가려면 과거의 잘못된 사실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복되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완전히 거꾸로 나갔어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말하자면 국민의힘 쪽 그 보수 정치권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가장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운 그 극우 지지층의 그렇죠 윤어게인 극우 지지층의 어떤 주장들을 반복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사과 얘기 계속 나오는데 언제 국민들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사과 받고 싶다고 한 적도 없고 네. 뭐 국민의힘의 그런 사과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기들끼리 사과를 한 해 만에 하면서 이러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되려면 윤석열을 잘라내야죠. 윤석열을 잘라내는 것 없이 뭐 탄핵 그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거는 사과 하나 많아. 근데 진짜 국민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킴 118512님이 기회주의자들의 개사과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장파 사과도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소장파에 뭐 안철수 의원도 있고 60 넘은 분들이 소장파라고 하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뭐 어쨌든 근데 그 소장파라고 하는 그 분들 중에 보면 친한계도 있지만 친한계가 아닌 분들 그리고 영남 쪽에 있는 분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사실은 국회의원은 흔히 얘기할 때 자신의 당선만 바라보고 산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봤을 때는 나름 용기를 크게 내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진짜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지역 쪽 그 서초의 조은희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 같이 강남의 이제 그 극우들은 강남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극우라기보다는 조금 지성인들이 많아서 합리적인 보수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국민의힘은 지지하지만 적어도 이 내란에 동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기회주의적인 선택이 소장파의 사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태도를 바꿨죠. 조윤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원래 윤석열 딱 붙어가지고요. 그 서울구치소에서도 옆에 있고 윤호긴 붙일 때도 옆에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선거 전략을 보더라도 윤호긴 세력이 맨 오른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합리적 보수가 있고 중도가 있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럼 사실 이 조금 더 이제 가운데로 오는 것이 선거 전략적에서도 더 측면으로 유리할 텐데 모르죠. 이제 당에서 이제 공천을 받거나 당에서 경선에서는 현재 이제 똘똘 뭉친 윤호긴 세력의 지지를 받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나 저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겠죠. 당권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분석이 아주 우세하고 그게 현실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부 이제 소식은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한 가지 이슈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아침 신문 사설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1부에서 얘기한 장동혁 대표의 내란 옹호에 대해서 여러 신문들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사과 대신 계엄 옹호 나선 장동혁 대표, 경향신문 내란 비호한 장동혁 위헌 정당 자처하나, 한국일보 장동혁 야당 대표 자격 있나, 동아일보 대놓고 내가 윤석열 외친 장동혁,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사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문진석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과의 인사청탁 문자와 관련한 사설도 대부분 신문들이 실었습니다. 한겨레 문진석 김남국 인사청탁 경고로 끝낼 일인가, 경향신문 문진석 김남국 부적절한 청탁 인사기강 시스템 이래서야, 한국일보 대통령실 인사청탁 난맥상 드러낸 현지 누나에게 추천, 동아일보 훈시경 현지 누나 뿌리째 도려내야 할 농단의 싹, 조선일보 훈시기형과 현지 누나 정권이 이렇게 움직였나. 이 사설에서 한겨레 경향과 다른 신문과의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한겨레와 경향은 사설 제목에 문진석, 김남국을 넣었고 다른 신문은 현지 누나를 넣었습니다. 한겨레 논설실도 어제 이 사설의 제목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잠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훈시기형, 현지 누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인사의 의혹을 키운다는 점에서 그것이 뉴스성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이 사안은 일단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비서관에게 잘못된 인사청탁을 한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훈식, 김현지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점에 주목해서 개별 기사와는 달리 일단 사설에서는 우선 의혹보다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잘못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인사청탁 부분을 더 강조했습니다. 경고를 했는데 문 의원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고 김남국 비서관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는데 전 두 분은 경고 이상의 조처가 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청탁한 것은 잘못이고요. 이게 무슨
무슨 장관 후보를 추천한 것도 아니고 개별 협회 물론 이전에도 다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었다고 생각되고 또 뭐 김남국 비서관을 만약에 변호를 하자면 뭐 김남국 비서관은 그랬을 수도 있겠죠. 뭐 선배 형이 부탁을 하니까 예 형 알았어요. 내가 얘기해 볼게요라고 하고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 인사청탁을 받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냥 받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위로 전달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제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훈시경 현지 누나 뭐 정치인들이 다 형 누나라고 하죠. 형 누나라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 뭐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데 김현지 실장은 인사권이 형식상으로 인사권이 없는 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드러났다는 것은 잘못이고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도 좀 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